예, 그래서 기업은 무엇일까 해서 저는 이 기업 속에는 개인 사업자도 다 포함된다. 개인 사업자도 개인 기업가입니다. 굳이 법인으로 따졌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법인은 주식회사가 있고요. 유한회사가 있고요. 무한책임회사 등등 있는데 유한회사는 일부분 뭐 1%도 채 안 되는 정도가 있고요. 법인 기업의 대부분은 주식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대부분도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할 거고요.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게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이 사업가들이다. 또는 기업가들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한국 경제를 누가 이끌어갑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한국 경제는 사업가들, 기업가들 같은 개념으로 저는 봐요. 이 속에는 개인 사업자까지 포함한 법인의 무슨 대표이사만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우리 앞집에 있는 우리 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 가게, 우리 학교 뒤에 있는 식당, 뭐 주변에 있는 수많은 주택을 또 집을 구하러 오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공인중개사, 이런 등등의 모든 기업들, 여러분들이 맨날 자주 메시지를 주고받는 뭐 카카오톡을 주고받는 이런 회사들, 카카오라는 회사, 또 정보를 검색하는 네이버라는 회사, 큰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작은 개인 회사들도 저는 사업가라고 동일하게 규정을 하고 싶고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격하면서는 장사꾼이란, 아니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똑같은 장사꾼이고요. 큰 기업도 어차피 장사꾼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를 굉장히 낮추면서 그냥 하는 우리 장사꾼, 꾼은 뭔가 좀 약간 부정적인 의미들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 용어는 뭐예요?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기업가와 사업가들인데 여기는 누가 포함된다고요? 개인 사업자와 법인 기업가들이 다 포함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왜 이런 것을 만들어요?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돈만을 법니다라고 하면은 돈 많은 법니다 하면은 수단과 방법을 안 그리는 부정적인 의미가 너무 강하니까 돈 플러스 제가 이 기업을 운영하는 목적은 뭡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세울 때는 이런 목적이 있어요. 정관에 나와요. 정관에. 이 회사를 설립하는 목적은 뭡니다. 그래서 기업이란 무엇일까 해서 그냥 저는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도 제가 이 떡볶이집을 오픈한 이유는 뭡니다라는 철학을 먼저 가지고 나서 떡볶이집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개인 사업자를 내는 것은 임대사업, 임대차 계약서하고 주민등록증만 들고 가면은 세무서에 가면 적시 발급을 해줘요. 길어야 하루 정도 어떤 검토사항이 필요하거나 하는 경우는 하루 이틀 정도 걸리겠지만. 그래서 기업의 존재 목적은 뭐냐? 기업의 존재 목적은 영리 추구지만, 특히 사기업의 존재 목적은 영리 추구지만, 영리 추구만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기업들을 할 때는 이것만을 가지고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 종업원들도 다른 회사가 월급을 조금 더 준다고 옮겨 가버려요. 뭐가 없으면요? 철학이 없습니다. 공감을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비전이나 공감이 있으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주식회사의 회사의 목적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뭘로 보냐면 외국에서는 미션이라고 해요. 미션. 한번으로 쓰면 조금 더 명확해지는데요. 사명이라고 해요. 사명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어느 돈을 벌기 위해서 돈 벌어서 나누어주려고 아니면 이것을 키워서 많은 사람을 고용하려고 뭐 등등등 목적들이 있겠지만 목적보다 더 위에가 뭐냐 하면은 어쩌면 이거는 기업을 설립하는 사람들의 철학이 가미된 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거는 미션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미션. 그래서 회사의 목적이 뭐냐? 그 목적보다 더 위에가 사명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외국의 기업들은 우리 회사의 미션은 뭡니다라고 대부분 홈페이지나 회사 설립 때 캐치프레이즈
캐치프레이즈를 넣어요. 우리는 뭡니다. 자, 호수대학교의 교명학교 한번 여러분 홈페이지 찾아가서 살펴보세요. 호수대학교는 어떤 학교의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기업의 존재 목적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기업의 존재 목적은 어디서 드러나야 하냐 하면요. 회사의 미션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고 그 미션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게 회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주식회사라든지 법인기업들은 회사의 정관에서 나타내기도 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목표의식을 가지고 결속도 하고 또 나름대로 이 회사의 자부심을 느끼고 장기적인 비전에서 내가 이 회사가 뭐가 합치되는지를 그리고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열정을 쏟을지 말 건지를 또 이 회사를 선택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이 사업가라면 또 여러분들이 사업가들한테 자문을 해주는 사람이라면 또 연구가라면 미션과 사명에 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면 굉장히 좋아요. 사실은 이건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직원들이 가지는 몰입도라든지 충성도라든지 열정 같은 것들이 네가 우리 회사의 사명을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는 직원들과 또 사명을 뚜렷하게 제시하는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간에 차별화된 연구를 해볼 만하기다. 우리는 굉장히 그런 부분이 어느 회사면은 그 회사 뭐 만드는 회사지까지는 아는데 그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가 뭐지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재무적으로 외형적으로는 추구하는 가치는 또 추구하는 그 제품의 퀄리티는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가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의 그 주가라든지 회사가 받는 리스펙트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실제 밸류보다는 굉장히 낮게 평가돼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이게 뭐라고 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래요. 두 가지인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는요. 첫 번째는 니네들이 주장하는 그 숫자 자체를 잘 못 믿겠다예요. 첫 번째. 회계라든지 경영의 불확실성에 관해서 마이너스예요. 우리가 올해 100억의 이익을 냈습니다 했을 때 100억을 이익을 더 냈는데 100억으로 한 건지 100억보다 더 못 냈는데 과장해서 100억으로 했는지에 관해서 숫자에 관해서 잘 신뢰를 못해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 기업인들에 관한 존경을 별로 안 해요. 왜냐면 만약에 A라는 기업이 돈을 굉장히 많이 지난 몇 년간 벌었고 향후에 발전 가능성이 없고 제품이나 그 서비스의 경쟁력은 어떻다라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 다음에 뭐냐면요. 그 다음에 도덕적이라든지 이 회사에 관한 트러스트, 신뢰에 관해서 외국에 있는 서부,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있는 기업만큼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가에서 원래는 이거는 300달러 가야 되는데 주가가 예를 들면 한 주당 300달러가 아니라 회계 때문에 못 믿겠어. 한 10% 가고 니네는 약간 CEO 뭐 하는지 모르겠어. 돈은 많이 벌고 계속 자회사를 만들어 예를 들어서 수백 개의 회사를 만들어서 자회사를 해요. 마이크로소프트다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하는지 명확해요. 애플이 뭐 하는지 명확하고 애플이 자회사를 수백 개를 만들지는 않아요. 우리는 S기업부터 시작해서 L기업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수많은 기업들을 만들어서 중간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도 마찬가지고 전자를 만드는 회사도 마찬가지고 통신을 하는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자회사를 거쳐서 또 뭔가를 또 자기의 가족들이라든지 뭐 자녀 기업이라든지 패밀리 기업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또 이익을 또 떨어뜨리고 자동차 제조만 하더라도 물류 운송회사 글로비스라는 회사를 또 만들어 가지고 중간 마진을 또 떼가는 거예요. 그럼 외국에서 바라보는 기업은 어떨까요? 이익이 생기더라도 쟤들은 중간에 또 떼나가는구나. 지 아들 통해 가지고 자기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실제로 현대자동차라는 회사가 원래는 이게 100만 원 많이 되는데 중간에 아들이 또 떼먹으니까 글로비스 통해가지고 중간에 또 뭐 사돈 기업도 떼먹겠지. 그 대신 이익이 생기는 건 그렇고 만약에 위기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응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등등의 부분에서 투명성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왜 그래요?
기본적으로 IMF 이후에는 회계는 굉장히 투명해졌는데 이 사람들이 의혹을 보내는 게 뭐냐 하면 뭘 보내는 거예요? 결국에는 철학을 보는 거죠. 지금 코로나 사태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눈에 띄고 지금 발언을 하는 사람은 미국에서 발언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 미국에 있는 언론에서 세 번째로 많이 제가 최근에 검색을 해보니 오르내는 사람이 빌 게이츠예요. 첫 번째가 트럼프 대통령, 두 번째 쿠오모 뉴욕시장, 세 번째가 트럼프예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심지어는 사회적 격리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대응부터 시작해서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 보드 오브 디렉터죠. 결국은 그 이사회 은퇴하고 나서 이사회 의장만으로 있으면서 나머지는 대부분 사회봉사하는데 보냈는데 빌 게이츠가 보낸 대부분은 시간들을 어디서 시간을 보냈냐면 최근 몇 년간은요. 실제로는 빌 게이츠의 부인 멜린다죠.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통해 가지고 아프리카에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한 회사가 지원하는 금액이 유엔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더 많아요. 유엔 300개 나라가 아프리카에 지원하는 의료 여러 그 보건사업보다 게이츠 멜린다 재단을 비롯한 이 회사가 지원하는 금액이 더 많다니까요.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하는 회사예요? 당연히 이익은 추구하죠. 플러스 뭐 하는 거지? 그렇게 생긴 기여금을 가지고 뭐 하는 거지? 본인의 이익을 가지고. 회사의 이익을 가지고 뺏어와서 하진 않아요. 뭘 하는 거죠? 게이츠 멜린다라는 재단을 통해 자기 돈을 기부를 해서 회사 돈을 기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돈을 기부를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아프리카 지원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의료라든지 보건사업을. 그럼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어떻게 쳐다봐요? 쟤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회사라고 보지 않아요. 그럼 뭐 하는 회사를 보는 거죠? 기업인과 동시에 사회적 공헌을 굉장히 하는 좋은 기업이라고 보는 거죠. 기업의 존재 목적이 뭐냐 해서 다시 돌아오고 보면은 뭐 하는 기업이냐? 왜 기업을 만들었냐가 다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뭘로 통해 가지고? 그 이후의 행동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그 이후의 행동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 거 보면은 자본주의, 기업, 주식회사의 가치를 송두리 때 뒤집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많은 재단을 세우게 돼요. 또 그림 무슨 뮤지엄을 세우기도 하고. 대부분 이사장이나 하고 있는 사람은 재벌의 패밀리들이에요. 돈을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대부분 세금을 탈취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만들어요. 그 운영은 누가 해요? 거기서 다 부인들이나 이게 탈세하고 탄로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냐는 실제로는 어쩌면은 기업의 존재 목적이 뭐냐라는 이 한 테마만 가지고도 한 학기 내내 하더라도 그리고 이거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수없이 생각을 하는 것이 어쩌면은 경영학을 하는 거에 가장 밑받침이 되는 건데 우리는 그거는 제껴놓고 그 다음 우리 진짜 얘기해요. 그 다음 진짜 얘기, 이게 진짜 얘기예요. 그 이후 얘기는 굉장히 부수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기업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수없이 많은 논의도 되고 있고 디베이트도 되고 있고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부끄럽게도 이거에 관한 얘기는 거의 안 해요. 실제로 누가 해야 되느냐? 실제로는 교수들이 해야 되고 실제로는 언론인들이 해야 되는 안 해요. 왜 안 해요?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재벌들이라든지 이쪽에 관련된 교수들한테 연구를 지원하는 기관에서 돈을 안 줘요. 그리고 대부분 이 사람들이 다 어디에 소속돼 있는 거예요? 이 여기를 얘기를 해야 되는 핵심 경영학 교수들이나 법학 교수들이 대부분 이 대기업들의 사회이사나 감사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얼마를 받아요? 덤으로 몇천만 원씩 받고 있어요. 이 얘기를 아픈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어떡하게 되세요? 그 기업에서 되게 싫어요. 그래서 기업이란 무엇인가? 기업의 존재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어쩌면 가장 아픈 손가락이고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가장 많이 빠져있는 게 영문적으로 가장 많이 블랭크가 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은 기업의 존재 목적이 뭐냐부터 시작해서 미션을 사명이라고 그러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명. 무슨 사명을 타고났다 해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있는지 사명에 관해서 회사의 CEO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명에 맞게 그 사람들이 철학을 실천했는지를 보면 되는 거고요. 사명에 관해서 직원들은 인식을 하고 있는지, 지네 회사 사명이 뭔지 어쩌면 대부분 모를 거예요. 대부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등등에 관해서 연구할 부분이 되게 많고, 사회철학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아주 어린 아이부터 나이 많은 사람들까지 전혀 개념이 안 잡혀 있는 이 부분이 개념이 전혀 안 잡혀 있어요. 오늘날 회사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혀 있는데 회사의 근본적인 존재 목적이 뭐냐의 부분에서는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짜 한국의 경제가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제가 이스라엘 같은 데 방문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니네 나라에는 세계적인 삼성이 있지 않느냐, 니네 나라에는 세계적인 LG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까지는 들었어요. 제가 듣지 못하는 얘기는 그 회사의 누구누구 CEO는 내가 정말 존경한다, 그 회사의 설립 철학을 정말 담고 싶다, 이런 얘기는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짜 기업다운 기업들이 나오고 진짜 대한민국의 기업이 정말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많다라는 얘기가 되려면은 요즘 같은 코로나 사태 같은 때 세계에 제가 추후에 잠깐 다보스 포럼도 잠깐 얘기하겠지만 세계에 있는 이런 많은 그 연구가들이라든지 요즘같이 그 핫한 이런 이슈가 터졌을 때 한국의 기업인들 기껏 해봤자 정부에 보이기 위해서 몇백억 내고 몇십억 내고 하는 이런 경쟁 외에는 세계적인 무대에서 단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어느 대기업도 보면 최근에 이제 한국을 위해서 1억 장의 마스크를 제조할 수 있는 원료를 확보해왔다, 이 정도까지지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약을 하면서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에서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 세계적인 기업들, 세계 100대 안에 몇 개가 들어갔니 하는데 지금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추후에 세계적인 기업들이 가기 위해서 반드시 또 변신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기업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주식회사예요. 네. 일반적인 사업들은 우리나라 숫자로는 개인 사업자가 굉장히 많고요. 하지만 또 굉장히 큰 역할들은 주식회사가 많이 하는데, 왜 주식회사를 만드느냐?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법인, 아까 조금 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크게 우리 한국에는 유한회사, 무한책임회사 등등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주식회사들이 담당을 하는데요. 외국 같은 개인사 주식회사와 LLC라고 해가지고 리미티드 라이빌리티 컴퍼니라고 해가지고 LLC가 유럽이나 미국에는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유한책임회사가 있고 유한회사가 있는데, 유한책임회사가 크게 많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요. 대부분은 은행이나 이런 직원들 같은 경우도 LLC가 뭐지 해가 실제로 금융거래 같은 거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은행 직원들도 혼란스러웠고, 사회적으로 정착은 굉장히 안 돼요. 법상으로는 유한책임회사가 있긴 있어요. 유한회사도 있고 유한책임회사도 있고 무한책임회사도 있는데, 실제로는 법인의 대부분은 주식회사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면 되고요. 실제로 퍼센트는 90% 이상이 개인 사업자예요. 사업가의 대부분들은. 자, 주식회사에 관해서 자본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게 회사인데, 특히 그 회사 중에서도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어쩌면 글로벌 회사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그냥 주식회사라고 봅니다. 자, 주식회사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우선은 주주라는 게 있어요. 주주. 자, 주식회사를 이루고 있는 것은,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구냐? 주주예요. 주주. 주식회사는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법상으로는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법인이라고 했죠. 법상으로 사람의 인격을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주식회사 자체가 고발을 당하기도 하고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고 감옥에만 안 가요. 그 대신 뭘로 봐요? 벌금도 내기도 하고 온갖 처벌을 다 받아요. 징역형은 못 받지만 해당되는 대부분의 것들을 다 받아요. 그래서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구냐면은 주주라고 해요.
주식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주주라고 해요. 주식회사에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주주라고 해요. 자, 이 회사와 관련해서 경영권이라는 얘기를 또 있어요. 여러분, 경영권이라고 들어보셨죠? 자, 경영권하고 대주주. 대주주가 경영권을 가지는 걸까요? 자, 한진이라는 회사의 대주주가 경영권을 가지는 걸까요?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최대주주라고 해요.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최대주주가 되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20%를 가지고 있어요. 20%를 가지고 있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을 포함해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최대주주라고 해요. 자,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가지고 있을까요? 경영권은 도대체 뭘까요? 자, 어느 회사에 회사를 경영한다고 했을 때 회사는 경영을 누가 어떻게 하는 거죠? 자, 주주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에요. 왜 주식회사를, 다시 말, 주식회사를 만든 목적과 설립 이유가 없어요. 주식회사의 장점은 뭘까요? 개인 사업자를 할 수도 있고, 개인 사업자를 할 수도 있는데, 개인 사업자를 안 하고, 나는 주식회사를 만들었어. 주식회사를 만든 이유는 뭘까요? 나는 개인 사업자를 하지 않고, 그냥 법인 중에서도 주식회사를 만들 거야. 라고 했을 때, 주식회사의 장점이 뭘까요? 주식을 가진 이 주주, 주식을 가진 주인과 이 회사를 경영하는 것은 주주나 최대 주주가 해도 되지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맡겨도 돼요. 이거는 뭐냐면, 그래서 주식을 가진 사람하고 경영을 하는 사람은, 주식회사의 경영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사들이에요. 이사들. 그래서 경영을 하는 사람과 주식을 가진 사람이 분리되어 있어요. 이걸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고 해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어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 얘기 속에는 뭐냐면은, 돈을 따로 필요한 사람은 조달하고, 경영을 잘하는 사람은 경영을 하고, 돈이 있는 사람은 주식을 투자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장점이 뭐예요?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할 수 있어요. 돈은 없더라도 나는 경영만 잘해. 옛날에 휴레패커드에 칼리 피오리나라는 여자 CEO가 있었어요. 이 여자 CEO는 돈은 없었어요. 경영을 조그만 회사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칼리 피오리나가 이 휴레패커드의 CEO로 맡았는데 컴팩하고 합병도 하고 이랬는데 1년에 연봉이 얼마냐? 2천억이었어요. 2천억. 1년에 연봉이. 뭐예요? 돈 하나도 없이 뭘로 들어간 거예요? 월급만 2천억이에요. 그래서 이유가 뭐예요? 전문 경영을 잘하니까. 그리고 무슨 장점이 있냐면 소유와 경영이 있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의 장점이 또 뭐냐면은 유한 책임이에요. 이 소유자의 책임은 뭐예요? 소유자의 최대 책임은 자기가 투자한 돈을 잃을 수도 있어요. 경영인의 책임이 뭐예요? 그냥 회사에 잘릴 수도 있어요. 그 대신 유한 책임의 핵심은 어디에 해당되느냐면요, 주주들이, 이 주인들이, 최대 주주든 일반 주주들이 잃는 손해의 최고액이 내가 투자한 액수만큼이에요.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요. 삼성전자가 망했어. 500만 원에 샀어. 500만 원이 다 부도나서 망했어요. 그럼 내가 최대 잃을 수 있는 한도가 예요 500만 원인 거죠. 나는 삼성전자 주주라니까요. 100주를 샀어요. 5만 원짜리. 100주를 사서 5만 원, 50만 원, 500만 원 투자했어요. 근데 주가가 떨어지다 하더니 갑자기 망했어. 그럼 얼마나 잃는 거예요? 500만 원이지. 내가 주인으로서, 주주는 다 주인이에요. 그 대신 주식을 많이 가진 최대 주주는 아니지만, 대주주는 아니지만 한 주를 가지도 주인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잃을 수 있는 한도가 얼마예요? 내가 주식 가진 액수만큼. 제가 어느 회사에 사회이사를 맡고 있는데 그 회사 주주총회를 하는데 아침마다 주주총회 한 아침에 누가 찾아오는 거 아세요?
할아버지들이 주식을 3주, 5주, 10주 사요. 언제 사요? 12월 말에. 그리고 주주총회 3월 중순에 하면 찾아와요. 한 3명, 4명, 5명이 없어. 아침부터 떼거리로 와서 뭐예요? 대보를 해요. 그러니까 의장이 뭐 말 한마디 시작하면 뭐예요? 손 들고 이익이 있습니다.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이익이 있습니다. 왜 오는 거예요? 이걸 총회꾼이라고 그래요. 주주총회 할 때마다 주주총회 하는 날짜마다 쫓아가는 거예요. 주식은 한 주, 2주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회사 경영 실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 찾아서 5만 원, 10만 원 줘요. 그럼 그 돈 받고 딴 데 또 가요. 주식 얼마 산 거예요? 5천 원짜리 5주 살 때니까 15,000원 주고 얼마 받아가요? 그렇게 10개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걸 뭐라고 하면 총회꾼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목소리 큰 사람 모아가지고 막 주주총회를 방해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최근에는 주주총회 날짜를 몇 개를 그냥 묶어버렸어요. 하루에 한 500개 하고 300개 하고 한 3일 만에 다 끝나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쫓아다녀봤자 서너 개밖에 못 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주를 가지도 주인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이 만약에 이 회사가 망하더라도 세계 손실은 뭐예요? 5천원짜리 3주 사면 뭐예요? 15,000원짜리 산 거예요. 이 사람 주인이에요. 300만 주 가져도 주인이에요. 유한책입니다. 그 다음에 주주총회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는 거 아세요? 주식을 팔아버려요. 이걸 뭐냐면은 이게 주식회사의 장점이에요. 이전회사예요. 주식 이전회사. 그러니까 판매를 자유롭게 해요.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다니까요. 내가 3주 사고 나서 주주총회 참석하고 나서 그 다음에 팔아버려요. 배당은 월말처럼 작년 말기 전에 이미 배당은 받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은 유한책임이에요. 유한책임 속에는 뭐 하냐면요. 은행에서 자금 같은 거 조달할 때 내가 개인이 받으려면은 제 월급에다가 뭐 다 해봤자 이게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어느 회사가 아니면은 이 회사가 기존 몇 년 동안 했던 걸 다 실적하고 그걸 가지고 대량 자금을 조달이 가능해요. 뭐 믿고 빌려주는 거죠? 저를 믿고 개인으로 빌려준 게 아니라 회사 대표자를 믿고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실적을 믿고 빌려줘요. 얼마를 빌려줘요? 경우에 따라서 몇백억, 몇천억, 몇 조까지 빌려줘요. 이게 왜 가능해요? 주식회사라는 이 회사의 브랜드, 회사의 재무제표를 믿고 빌려줘요. 그래서 대량 자금의 조달이 가능해요. 또 뭐가 가능해요? 영속성이 있어. 그러니까 저는 금방 죽을 수도 있어요. 100살도 못 살고. 근데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언제 만들었어요? 이명철 씨가 만들고 이건희 씨가 이어받고 병원에 누워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재용 씨가 이어받고 이재용 씨가 죽더라도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어떻게 돼요? 개인의 수명과 관계없이 영속이 가능해요. 이게 회사의 장점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주식회사를 이용하느냐 했을 때 주식회사는 여러 장점들이 있어요. 잠깐 쉬었다가 주식회사의 장점들을 다시 한번 리뷰한 다음에 계속 수업을 이어가도록 할게요.